안녕하십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경기도교육청 시흥고등학교 백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살펴볼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능이 무엇인지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수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수능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란 이하 수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보면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같은 시간에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끔 출제합니다. 또한 신뢰성과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 자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BS와 연계율은 50%입니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 선택으로 보고 영어는 절대평가로 EBS와 간접 연계합니다. 한국사 역시 절대평가이지만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탐구는 사회와 과학, 영역 구분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입니다. 지금의 수능을 통합형 수능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문이과와 상관없이 통합형 체제가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수능을 선택형 수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주요 영역에서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 선택이 있죠. 수능의 출제 영역과 평가 방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공통과 선택으로 나눠지는데요. 공통은 독서와 문학, 선택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 1입니다. 수학 역시 공통과 선택이 있는데요. 공통은 수원, 수투, 선택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입니다. 이때 공통이 75%고요. 선택이 25%입니다. 공통이 조금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영어 1, 영어 2입니다. 한국사는 한국사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17개 과목, 사회에서 9개 과목, 과학에서 8개 과목 중에서 2개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9과목 중에 택 1이죠. 자, 수능 출제 범위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대체적으로 이 배우는 과목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능은 고3도 중요하지만 고2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표입니다. 성적표를 보시면 원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점수와 100분위는 대체적으로 정시에서 사용되고요. 등급은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제 우리 표준점수와 100분위 등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점수는요, 원점수를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변환한 거죠. 그래서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현재 표준 점수는 지점수에 곱하기 해당 과목의 표준 편차 더하기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00, 표준 편차 20, 탐구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으로 구하고 있죠. 지점수를 보시면 원점수에서 집단의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즉, 표준 점수를 잘 받으려면 원점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이 작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표준점 산출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표준화를 시키는데요. 공통 과목을 표준화시키고 선택 과목도 표준화시키는데 선택 과목을 표준화시키기 전에 조정 점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의 배율과 선택 과목의 배점 배율을 합산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죠.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선택 과목 원점수를 가지고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활용해서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합니다. 선택 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가지고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 공통 과목 원점수를 표준화하고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를 표준화합니다. 그런 다음 배점 비율을 반영해서 국어 최종 표준 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선택 과목 조정 점수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점수는 공통 과목 점수 플러스 선택 과목 점수겠죠. 이때 이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 점수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꾸는 식이 나와 있는데요. 선택 과목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거기에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와를 곱해주고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 선택 과목 조정 점수가 높으려면요. 선택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낮아야 되고요. 선택 과목 원점수와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와 평균이 높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공통 과목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응시한 집단의 학업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즉,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으려면 응시한 집단, 그 과목을 응시한 집단의 학업 역량이 높아야겠네요. 이를 통해서 과목 선택까지 한번 살펴보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시간 활용 등을 고려해야겠죠. 실제 공통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집단의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에 의해서 선택 과목 점수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일단 문항수가 많고 비율이 높은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통 과목을 더 철저히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어의 경우 독서와 문학, 수학의 경우 수원, 수투가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사례를 2023 학년도 걸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이 2023년도에는 130, 언어와 매체가 134, 언어와 매체가 좀 더 높았네요. 점수 차이는 4였습니다. 수학을 볼까요? 확률과 통계가 142, 미적분이 145, 기하가 142. 예,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의 표준 점수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언어와 매체,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이 학업 역량이 조금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를 보면요. 2023도 수능을 보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화작을 놓고 보면 1등급의 비율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등급과 상등급도 대체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네요. 수학을 보면요. 기하와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분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분위는 과목별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험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백분위 98이라는 얘기는요. 상위 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백분위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은요. 표준 점수에 근거해서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죠. 네, 상위 4%에 해당하면 1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까지, 누적 비율로는 11%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 다음 12%까지, 누적 비율로 보면 23%까지가 3등급이 되겠습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2023년도 국어 성적 분포를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은 백분위로 가면 100부터 96점까지 4칸이 되겠고요. 표준 점수로 가면 134점부터 126점까지 총 8칸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능에서, 정시에서 내가 어디로 어떤 점수를 활용할 거냐 보신다면 백분위와 표준 점수가 주로 활용되는데요. 표준 점수 134부터 131은 백분위가 100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준 점수를 134점을 맞았다. 그러면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유리합니다. 내가 표준수 131을 맞았다. 그러면 역시 백분위가 100이기 때문에 백분위 반영 대학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요. 절대평가라고 했습니다. 절대평가는 원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 1등급이면 90점, 80점이면 2등급, 70점이면 3등급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실제 절대평가 등급 인원 사례를 영어를 가지고 보면 2023학년도 걸 보겠습니다. 1등급의 비율이 7.83, 2등급의 비율이 18.67, 3등급의 비율이 21.75입니다. 누적 비율을 보면 7.83, 26.5, 48.25가 되겠네요. 실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의 비율이 4%입니다. 근데 영어는 7%가 넘어가네요. 2등급은 11%까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26.5%가 넘어가네요. 즉
절대평가를 보는 영어가 수능에서 등급 맞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트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수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올해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2023년 결과에 대한 뉴스입니다. 지원자 0명 지방대. 대학 무너지면 지역도 어렵다. KBS 뉴스였습니다. 정시 경쟁률 3대 1 미만인 4년제 대학이 68곳이었는데 그중에 지방이 87%란 얘기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요. 정시 지원자 0명인 학과가 전국에 26곳이었는데 전부 지방대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만큼 지방대에서 정시 모집이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 전망을 하는 뉴스에서는요. 내년 역대급 미달 다가오는데 황금돼지찌 딜레마. 24학년도 대입선발 인원이 총 51만 명. 그런데 수능 응시생 수는 41만 명으로 역대 최소다. 경향신문에서는요. 내년 대학, 초등, 유치원 트리플 인구 절벽이 온다. 이데일리에서는요. 대학 충원난, 내년도 혹한기, 올 수능 응시생 역대 최저라고 했습니다. 올해 고3 응시생은 28만 4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수생까지 합쳐도 41만 5천 명에서 9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수능 점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수시에서는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로 활용됩니다. 또한 우리가 모의고사라는 점수를 가지고 수시 지원의 기준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영역별 유불리를 파악한 다음에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시부터 살펴보면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라고 하죠. 예시를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으로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이 있네요. 두 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거죠. 자연 같은 경우에는 국수, 수학인데 미기, 그 다음에 영어, 과가 한 과목이네요. 두 개의 영역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한다라고 최저를 걸어놓은 겁니다. 올해 2024년도 교과 전형에서 수시 최저 사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 합 5를 기준 삼아서 보고 있습니다. 두 개 합 5면 경희대, 국민대, 아주대, 숙명여대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두 개 합 4면 한국외대, 숭실대. 그 이상이면 이제 세 개로 가겠죠. 세 개 합 8 홍익대, 세 개 합 7 서울대, 고래,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 5보다 낮으면요. 두 개 합 6 그러면 세종대, 인하대, 단국대. 두 개 합 7이면 서울과학기술대, 상명대, 경기대, 가톨릭대 이런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정시로 가겠습니다. 수능이 정시에서 활용되는데요. 먼저 정시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는 아시다시피 가, 나, 다 군별로 한 번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능 전형이고요. 일부는 학생부 또는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수능 전형인데 대학에 따라서 수능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이 필수적입니다. 수능 전형으로 넘어와서요. 수능 전형의 변수를 보시면요.
모집 단위 내에서 석차에 의한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해에 수능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또한 수능 전형에서는요, 수능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심리적 요인은 뭐냐라는 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능 점수를 보시면요, 반영 지표, 반영 비율, 변환 표준 점수, 영어 반영 방법, 가산점 등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인원수로 가시면 최초 인원이 얼마인지, 2월 되는 인원은 몇 명인지, 경쟁률과 충원율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심리적 요인을 보시면 작년에 어떠했는지 학습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지원 경향성과 그거에 따른 교차 지원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수능이 나오면 수능을 분석해야 됩니다. 올해 2024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2023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국어와 수학을 보겠습니다. 국어는 2023학년도에 최고점이 134점, 1등급 컷은 126점, 구간수는 8구간이 되겠네요. 수학은 최고점이 145점, 1등급 컷은 133점, 구간수는 13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과 비교합니다. 작년에 국어를 보시면 2022학년도에는 최고점이 149점, 2023년도에는 134점. 예, 국어의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네요.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변별력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에 147, 2023년도에 145, 예,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점수 최고점과 구간수를 봅니다. 국어보다는 수학이 더 크죠? 국어는 8칸, 수학은 13칸. 이 말은 수학이 더 어려웠다는 얘기고 변별력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국어보다 수학의 점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 수능 분석에서 봐야 될 건 성적 분포입니다. 우리가 국수, 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인문, 국어, 미분과 기하, 과탐을 선택한 애들을 자연으로 본다면 통합형 수능으로 말미암아 선택 과목의 점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 말은 상위권에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국, 미, 기, 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럼 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 학생들이 인문으로 넘어가면 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네. 수능 분석을 간단하게 2023학년도 갖고 해봤고요. 수능 점수를 이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수능 점수를 대학별 환산 점수로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능 점수 성적표를 보시면 표준 점수와 백분위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하는지 반영 지표 살펴봐야 되고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가지고 다시 점수를 구하고요. 가산점 혹은 감점을 더해줍니다. 그랬을 때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오죠. 반영 지표를 보시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기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한지 100분위 1을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한지 살펴봐야겠죠. 교대 같은 경우에도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100분위 1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이 나오면 반영 지표를 보고 어느 게 유리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탐구 과목을 잠깐 보면요. 탐구 과목은 과목별로 표준 점수가 다릅니다. 사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정치와 법을 볼까요? 만점이 74점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만점이 65점입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다르네요.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 표준 점수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100분위에는 동일한 표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대학입니다. Y대 거를 살펴보면 100분위가 100이면 사탐이 70, 과탐이 71.5 이렇게 주고요. S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100이면 사탐이 72, 과탐이 70, 사탐 점수를 더 높게 주고 있죠. 이렇게 동일한 100분위에는 동일한 표준 점수를 부여하여 표준 점수에 따른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반영 비율입니다. 경희대를 예로 들면 인문에는 영역수가 4 영역을 반영하네요. 반영 비율을 보면 사회에서는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이 3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탐구를 25%, 영어를 15%입니다. 인문 계열로 가면 국어가 중요하네요. 국어가 35%, 수학과 탐구를 25%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로 가면 수학을 35, 그 다음이 탐구를 30, 그리고 국어 20, 영어 1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영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작년 사례를 살펴보면 인문 같은 경우 국어를 1로 놓았을 때 수학이 가중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했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1로 놓았을 때 수학은 다 가중치가 높으니까요. 탐구를 1보다 더 크게 잡느냐, 더 낮게 잡느냐, 얼마만큼 가중치를 주느냐, 얼마만큼 더 반영 비율이 높으냐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산점을 반영하는 거죠. 영어입니다. 영어는 등급만 제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산점과 감점 혹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 대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 산출 예시도 건국대와 경북대를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사도 비슷합니다. 다만 등급별 환산 점수 산출을 보시면 한국사는 대체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각게 놓거나 혹은 4등급까지 혹은 전남대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 전부 다 10점을 줬네요. 자, 종합적으로 정시 수능 점수 사례를 보겠습니다. 땡땡대학은 100분위 1을 반영하고요. 국어 25, 수학 40, 영어 20, 탐구 15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A 학생과 B 학생을 보면요. A 학생의 표준 점수 합계와 100분위 합계가 B 학생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표준 점수와 100분위 합은 A 학생이 더 높죠. 그런데 땡땡 대학으로 가서 반영 지표와 반영 비율 등을 가지고 살펴보면 오히려 B 학생이 81.51로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수학이 40%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 학생은
수학이 87, 100분위가요. A 학생 100분위는 64죠. 이처럼 정시의 수능 점수는요. 반영 지표, 과목별 반영 비율, 가산점 등에 의해서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자, 수능 점수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의 인원수는 재학생은 10,000명 정도 감소했죠. 졸업생은 9,94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 말은 상위권 성적대가 증가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졸업생의 성적이 더 좋거든요. 2024학년도는 어떨까요? 예, 우리가 고3은 약 28만 4천 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졸업생은 14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응시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수능 응시 사례를 살펴보면 국어와 수학을 보겠습니다. 국어를 보시면 쭉 내려와서 증감을 보십시오. 언어와 매체가 증가한 걸 알 수 있죠. 수학을 보시면요. 미적분 선택한 학생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언어와 매체와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더 고득점이거든요. 그 과목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 사례 세 번째는요. 사탐과 과탐입니다. 수학을 선택하고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 또 수학을 선택하면서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을 보시면 밑으로 증감해서 개를 보십시오. 사탐은 5,425명이 줄었고요. 과탐은 4,222명이 늘었습니다. 사회탐구 인원은 줄었고 과학탐구 인원은 증감을 알 수 있네요. 그만큼 자연계열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월 인원을 보셔야 합니다. 네. 2023년도 수도권의 2월 인원은 1,736명, 비수도권의 2월 인원은 24,315명이 되겠네요. 수도권은 최초 인원 대비 4.8%, 작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비수도권은 최초 인원 대비 96.4%. 비수도권의 모집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2월 인원은 오히려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정시 경쟁률입니다. 수도권의 모집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경쟁률은 작년에 6.1대 올해 23학년도는 5.9대 1로 줄었죠. 비수도권 경쟁률을 보시면 4.6대 1에서 4.8대 1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는 모집 인원 감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뉴스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쟁률이 3.3대 1 미만인 곳이 68곳인데요. 비수도권이 87%입니다. 정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26개 대학인데 전부 다 비수도권입니다. 이만큼 비수도권은 학생을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시 경쟁률 사례에서요. 서울대부터 쭉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22학년도보다 23학년도가 내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 사례로 교차 지원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중위권 대학에서 교차 지원이 50%, 36%, 25% 이렇게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차 지원이라는 건 수학, 미분과 기하, 그다음에 과탐을 본 친구들, 즉 자연계열 친구들이 인문계열로 넘어간 걸 의미합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더 상위권 점수가 많기 때문에 인문계열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예, 끝으로 수능을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능 준비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셔야 합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외에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 평가를 하고 있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더구나 정량 평가입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요, 대학별로 반영 비율, 반영 요소들의 변경이 있습니다. 세종대, 성신대, 성신여대 자연계열, 광운대 일부는 미기 가산점을 폐지했고요. 또한 영어 변별력이 축소 대학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정 과목의 변화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연계의 상위권 대학은 수학과 탐구를 필수로 지정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정되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원, 투 과목을 반드시 봐야 됐죠. 그런데 올해부터 원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등을 좀 미리 알고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정 과목 예시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 자연계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로 지정한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죄송합니다. 서강대, 성균관대는 요 미적분과 기하 필수 보는 걸 삭제했습니다. 자연계에서 과탐을 지정한 대학도 이렇게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서강대는 이것도 역시 삭제했고요. 성균관대는 과학, 탐구 한 과목만 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수능 준비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목표 대학을 찾아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2024학년도 대입정보 119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대학을 선정하고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 대학의 입시 결과를 확인해야겠죠. 어디가 사이트에 가면 70컷과 50컷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 성적을 원점수로 설정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입시 결과를 보면 100분위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원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0분위로 컷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내가 몇 점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작년도 수능에 1등급의 추정 원점수, 2등급의 추정 원점수를 알아내고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현재 원점수에서 수능 원점수를 맞으려면 얼마만큼 공부해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준비 두 번째입니다. 수능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수시와 병행해라. 기본적으로 3학년 1학기 내신은 수능과 많이 일치합니다. 특별히 국어, 영어, 수학은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과 수능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수능만 따로 공부할 게 아니라 내신을 공부하면서 수능을 공부해야 합니다. 매일 수능도 공부하고 내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수능 공부할 때 내신 범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3학년 때 가면 과탐 1은 2학년 때 다 배우죠. 그래서 수능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꾸준하게 매일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과탐을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내신과 모의고사 준비를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자, 모의고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준비할 때 전국연합학력평가, 즉 모의고사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월부터 11월까지 일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달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즉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이 아니라고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또한 그 과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습니다. 이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입니다. 3학년 건데요. 이 중에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백분위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백분위를 가지고 재학생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한 등급 올라가려면, 백분위에서 한 등급 정도 올라가려면 원점수로 얼마만큼 맞아야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약점을 보이는 문항이 뭔지를 찾아보고서 수능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약점을 보이는 문항을 공부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목별로 보충이 필요한 문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 정오표를 보면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정답률이 A, B가 틀렸다. 이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정답률이 E와 D를 틀렸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5점 노트, 오답 노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충분히 공부하면 상위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높은 원점수를 받기 위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의 뒷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어휘와 개념, 어떤 영역에서 많이 틀리는가를 살펴보면 틀리는 문제를 또 틀립니다.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끝으로 수능 학습 안내 자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학습 안내가 나와 있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Q&A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조금 더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대입은 수시와 정시, 교과전형, 종합전형, 수능전형 총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수능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